집에서 유나가 절규한다. 시아버님, 아버지는 탈영병이 아니었지요? 박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린다. 40년간의 죄책감이 터져 나온다. 바로 그때 한민호가 들이닥친다. 감히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언론은 유나를 탈영병 가족의 억지 주장이라며 몰아세운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나는 주저앉아 절망에 빠지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박정호는 가족의 고통을 보며 마침내 결심한다.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숨겨진 진실과 가족의 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박정호 할아버지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글을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 오래된 벽돌 담장과 녹슨 철문 사이로 보이는 마당에는 몇 그루의 감나무와 작은 텃밭이 소담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78세의 박정호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느린 걸음걸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에 박정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향합니다. 20살 대학생인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이 집의 유일한 활력소죠. 며느리 유나는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이곳을 찾아옵니다. 박정호는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민준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표정에는 언제나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민준이의 물음에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걷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달력을 보니 6월 2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 그리고 현충일이 포함된 그 의미 깊은 시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군대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정호의 숟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듣는 민준이는 요즘 할아버지의 과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언제나 그렇듯 애매한 답변으로 얼버무립니다. 그저 북쪽 어딘가에서 복무했지.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박정호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준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군대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박정호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옷장을 엽니다. 구석진 곳에서 검정색 양복 한 벌을 꺼내죠. 좀이 슬고 빛바랜 옷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 옷을 꺼내 입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현충일이 포함된 주간에 국립묘지를 찾아가는 날입니다. 양복을 손으로 펴면서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40년 전 그가 군복을 벗던 그날의 기억. 그 이후로 줄곧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 하나가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구나 한 켤레도 함께 꺼냅니다. 한때는 반짝반짝 윤이 났던 그 구나도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내가 그때 입만 열었더라면 지금쯤 모든 게 달라졌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복깃을 매만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니
여전히 그 시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78세가 된 지금도 그는 그날의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이는 학교로 떠났습니다. 박정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시선은 화면이 아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현충일을 맞아 각종 추념 행사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국립묘지에서 열릴 추도식 장면이 나오자 박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자 박정호는 혼자서 집을 나섭니다. 민준이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둘러댔죠.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곳이지만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현충원 입구에서 박정호는 잠시 멈춰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화를 하러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추념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까지 모두가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박정호만은 다른 이유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속죄의 마음을 안고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한 구석진 묘역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 그곳에 이름도 생소한 묘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상철이라고 새겨진 묘비 앞에서 박정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묘비 아래 작은 글씨로 탈영병이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며 박정호의 가슴이 더욱 아려옵니다. 상철아, 또 왔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국화꽃 다발을 꺼냅니다. 직접 키운 텃밭의 국화였죠. 묘비를 천천히 닦아주며 그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DMZ 인근 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그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순간들을, 20살간 넘은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 참혹한 기억을 말입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박정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무엇인가 묻고 싶어 했지만 할아버지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는 말을 삼켰죠. 저녁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박정호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정호는 또다시 그 시절을 되새깁니다. 26살 하사였던 자신과 20살간 넘은 이병 이상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그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탈영병의 누명을 쓰고 사라져버린 그날.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도 말입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박정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며칠 후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었죠. 박정호도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추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이상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추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만큼은 소중한 전우였거든요. 이제 원로 장군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80세의 한기석 원로 장군이었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에서 군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조국을 위한 희생과 전우회입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현충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박정호만은 다른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우회야말로 군인 정신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한기석의 연설이 계속될수록 박정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우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의 심장은 격하게 뛰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이상철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저 연단 위의 한기석이었으니까요. 내 입에서 전우회라니. 내가 죽인 그 아이가 아직도 탈영병으로 남아있는데. 박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내면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기석은 그 사건 이후 승승장구하며 장성까지 올랐고 전역 후에도 각종 국가 행사에서 원로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기석이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방에서 복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부하들과 함께 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거짓말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희생된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기석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에 급급했죠.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헌화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원로들이 먼저 헌화를 하고 이어서 일반 참석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정호도 준비해온 국화꽃을 들고 천천히 무명용사의 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정호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헌화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성이 향하고 있는 곳은 무명용사의 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상철의 묘비 앞이었죠.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정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 여성이 이상철의 딸일까요?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상철과 닮은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맑고 선한 눈매가 그랬습니다. 여성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탈영병이 아니셨죠? 제가 알아낼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박정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철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거든요. 박정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진실을 이제 다른 누군가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사자의 딸이. 양심의 가책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성은 헌화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박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여성은 작은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정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자신을 알아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박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이상철의 딸로 보이는 그 여성의 모습과 한기석의 뻔뻔한 연설만이 맴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그 어느 때보다 심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고 민준이가 여러 번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본 그 여성의 모습과 한기석의 연설이 뒤섞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의 딸이 진실을 찾고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에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현충일이 지나고 며칠 후 박정호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본 그 여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 이상철의 딸이 맞다면, 그리고 정말로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준이 옆에는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현충원에서 본 그 여성이었죠. 박정호는 깜짝 놀라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어머니가 와 계세요. 민준이의 말에 박정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 유나였던 것입니다. 주중에는 아파트에서 지내느라 자주 보지 못했던 며느리가 그날 국립묘지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제대로 인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며느리가 이상철의 딸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시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유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정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아, 괜찮습니다. 조금 더웠나 봐요. 박정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박정호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색을 느꼈던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님, 혹시 현충일에 국립묘지에 다녀오셨나요? 유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유나가 자신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매년 가는 편입니다. 그럼 혹시 저를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사람이 많아서 잘 못 봤습니다. 박정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조사해온 그였기에 사람의 미묘한 반응을 읽는데 익숙했거든요. 시아버님, 혹시 군대는 어디서 복무하셨나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목이 마른다는 핑계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시아버님, 부엌에서 유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제 아버지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상철이었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드디어 유나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DMZ 인근 전방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영병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의욕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그 당시 그 부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아버지는 탈영병이 아니었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조사해왔습니다. 유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정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역시 그렇죠? 시아버님도 그 일을 알고 계시는군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어주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호 씨 계십니까?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호와 유나는 부엌에서 나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변호사나 공무원 같았습니다. 저는 한민호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박정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민호라니 설마 한기석의 아들일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버지 한기석에 관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민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존재도 알아차렸는지 그쪽도 힐끗 바라봤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한민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감히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한자리에서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유나였습니다. 한민호의 위협적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요? 제가 지난 20년간 수집한 자료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유나의 격한 반응에 한민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죠. 변호사로서 수많은 법정에서 상대방을 제압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료라고 하시니 흥미롭군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는 과연 있으신가요? 한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파일에는 이상철 탈영 사건 관련 공식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당시 기록입니다. 이상철 이병은 1985년 3월 15일 오후 10시경 초소를 무단 이탈했고 3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민호는 기록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색 작업을 지휘한 것이 당시 중대장이었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색을 지휘했고 결국 이상철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라니 가해자가 무슨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탈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록을 뒤엎을 만한 명확한 증거 말입니다. 한민호의 도전적인 말에 윤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은 대부분 정황상의 증거들이었고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거든요. 그 순간 박정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박정호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윤아는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시아버님, 윤아야, 이제 그만하거라. 박정호의 말에 윤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부엌에서는 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말입니다. 한민호는 박정호의 반응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압박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윤아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의혹을 이렇게 간단히 묻어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윤아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한민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겠군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니요?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왜 명예훼손입니까? 증거도 없이 헛된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민호는 변호사다운 논리로 윤아를 압박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자 윤아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박정호는 두 사람의 격한 대립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4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기석의 아들이 직접 나서서 위협하고 있으니 더욱 어려웠습니다. 시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윤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시아버지마저 침묵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정호는 윤아의 간절한 눈빛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민호의 위협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윤아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마지막 증인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거든요. 한민호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민호가 나가려는 순간 윤아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제발요. 제 아버지는 정말 탈영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민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해했고 윤아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박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윤아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방 한편에서는 오래된 군화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아, 미안하다.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야.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박정호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며칠 후 박정호는 아침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국가유공자 명예훼손 논란, 탈영병 가족의 억지 주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민호가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에는 이상철의 탈영 기록과 함께 일부 가족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나가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한민호는 단순히 위협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응, 아직 안 오셨는데. 할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박정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였는데 아침 신문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댓글들도 대부분 유나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탈영병 가족이 뭔 소리야. 국가유공자한테 누명 씌우려 하네. 증거도 없으면서 왜 저래 같은 악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런 일에 휘말리신 거예요? 정말 외할아버지가 탈영병이었나요? 민준이의 질문에 박정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에게까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다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기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달려가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유나는 겨우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보셨죠? 유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회사에서도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아버지가 탈영병이래. 허황한 소리 하고 다니나 봐. 유나가 말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제발요, 시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정말로요? 유나의 절규에 박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민호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더욱 말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할아버지도 힘드실 거예요. 민준이가 유나를 달래려 했지만 유나의 분노와 절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 듣게 될 거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민준이의 말에 유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더 자세히 다뤄진 것입니다. 한기석의 군 복무 경력과 공훈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이상철의 탈영 사실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기석 예비역 장군은 40여 년 전 전방부대에서 복무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던 유나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나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죠. 유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유공자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까지 했거든요. 저기 탈영병 손자간다. 어린 게 딱하긴 하지만 그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갔어. 이런 소리들이 민준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박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이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한민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언론도 여론도 모두 우리 편이거든요. 증거 없는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나는 한민호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물러서신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한민호의 제안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시죠. 하지만 결과는 뻔할 겁니다. 한민호가 나간 후 집안은 더욱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유나는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고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뜨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아니면 저 아이가 평생 나처럼 짐을 지고 살겠지. 박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려움 대신 용기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그가 군 복무 시절 적어놓았던 일지였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소중한 증거였죠. 특히 1985년 3월 15일 그날 밤의 기록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사라진 그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로 적힌 그날의 진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기석이 어떻게 이상철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했는지, 그리고 이상철이 실종된 후 어떻게 타령으로 조작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나와 민준이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님? 유나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야, 앉아라. 박정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유나는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시아버님, 할 말이 있다. 박정호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나는 그 낡은 노트를 바라보며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40년 전의 기록이다. 내 아버지에 관한 진실이 모두 담겨 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님, 정말로? 박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4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처음으로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상철은 탈영병이 아니었다. 그는 죽임을 당했다. 유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날 밤 한기석 중대장이 이상철에게 위험한 정찰 임무를 지시했다. 혼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자살 작전이나 다름없는 임무였지.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하는 고백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그 임무가 위험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한기석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이상철을 위협했지. 유나는 숨을 죽이고 시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상철은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적의 총에 맞아 죽었을 게 분명하다. 그럼 왜 탈영병으로? 한기석이 은폐한 거다. 자신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부하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승진에 문제가 될까봐. 박정호는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겁이 났다. 한기석이 나에게도 입단속을 시켰고 만약 발설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했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왜 이제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놈이야. 박정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나는 민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왔습니다. 민준아, 외할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박정호는 민준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럼 한기석이라는 사람이 외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 무모한 명령을 내린 것도 사후에 탈영으로 조작한 것도 모두 그자의 짓이다. 유나는 노트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정호의 필체로 적힌 그날의 기록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증거였습니다. 시아버님, 이것으로 한기석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글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한기석은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쉽지 않을 거다. 박정호의 말에 유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민호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온 것인지 의아했지만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민호는 거실에서 들린 대화를 엿들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한기석을 고발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유나가 항의했지만 한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집 주변에 사람을 배치해놨습니다. 혹시 이상한 움직임이 있나 감시하라고 했거든요. 한민호의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감시까지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를 고발한다고요? 한민호는 테이블 위에 노트를 발견하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것이 뭐죠? 한민호가 노트에 손을 뻗으려 하자 박정호가 재빨리 노트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증거다. 내 아버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라고요? 그딴 낡은 노트가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한민호는 비웃었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모든 언론과 여론이 우리 편이거든요. 하지만 유나는 이제 달랐습니다. 진실과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유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민호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민호가 집을 나간 후 유나와 박정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기석의 권력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시아버님, 국립묘지에서 다시 추도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나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묘지에서 대규모 추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죠. 그곳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정호는 그 제안에 주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유나야, 그건 너무 위험하다. 한기석은 여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시아버님, 우리에게는 이제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됩니다. 유나의 단호한 의지에 박정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유나와 박정호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노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민준이도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주며 함께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추도식 당일 국립묘지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호와 유나, 민준이도 참석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추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묵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긴장되었거든요. 이제 한기석 원로 장군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연단에 오른 한기석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군인 정신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의 길은 조국과 전우를 위한 것입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전방에서 복무하며 소중한 전우들과 함께했습니다. 한기석의 말을 듣던 박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로 포장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동료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전우애입니다. 그 순간 박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추도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정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기석도 연단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이상철은 탈영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관의 무리한 명령으로 쓰러졌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현충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박정호에게 향했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관이 바로 한기석 중대장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철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탈영병이 아니었습니다. 추도식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퉈 마이크를 박정호와 윤아에게 들이댔습니다.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40년 전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밤 한기석 중대장은 이상철 이병에게 홀로 적진을 정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연단에서 당황해하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명령이 너무 위험하다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더욱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정호의 증언에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상철은 그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기석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이상철을 탈영병으로 조작했습니다. 박정호는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당시 제가 기록한 일지입니다. 윤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세요. 윤아의 절규에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기석은 연단에서 내려와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둘러싸여 쉽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해명해 주십시오. 한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후였습니다. 추도식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현장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뒤섞였습니다. 박정호와 윤아는 수많은 질문을 받으며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탈영병이 아니었던 이상철, 이병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40년간 묻혀있던 이상철의 억울함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립묘지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정호의 증언과 40년 전 일지는 군 당국의 공식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기석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그의 아들 한민호도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철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상철의 탈영 기록을 말소하고 그를 임무 수행 중 전사한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시아버님, 드디어 해냈어요. 윤아는 국방부에서 온 공문을 들고 박정호에게 달려왔습니다. 공문에는 이상철의 명예 회복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 허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구나. 박정호는 그 공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준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이상철의 새로운 안장식이 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상철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탈영병이라는 치욕스러운 글자 대신 조국을 위해 싸운 충성스러운 전우 이상철이라는 명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그 글귀를 본 유나는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이제 당당히 국가가 인정하는 영웅이 되셨어요. 박정호는 유나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루어왔던 진정한 사과를 이제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철아, 이제야 내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구나. 정말 미안했다. 안장식에는 당시 함께 복무했던 다른 전우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상철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겁했습니다. 상철이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국립묘지에 울려 퍼지는 예포 소리와 함께 이상철의 영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떠돌던 억울한 영혼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장식이 끝난 후 박정호와 유나, 민준이는 함께 묘지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떠난 조용한 시간에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시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유나의 말에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비겁했을 뿐이다. 너야말로 고생이 많았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기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이상철의 묘 앞에 서서 뒤늦은 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한기석을 발견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하사. 한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박정호의 냉정한 반응에 한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기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상철이가 살아 돌아오나요?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40년 동안 괴로워했다. 한기석은 이상철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가졌던 장군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아, 나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지만 이제 와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미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버지도 용서하실 거예요. 유나의 말에 한기석은 놀랐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했다. 한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40년간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국립묘지, 박정호와 유나, 민준이는 이상철의 묘 앞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항상 찾아뵐게요. 민준이의 말에 이어 유나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셨어요.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이상철에게 인사했습니다. 상철아, 이제야 내 명예를 되찾아줬다.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 할 때
석양이 국립묘지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치 이상철이 하늘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억울한 죽음이 명예로운 희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준이의 질문에 박정호가 답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세월을 넘어선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울려 퍼진 예포 소리는 이제 이상철의 영광을 알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을 꾹,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